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사연을 들으러 오셨죠?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2딸을 키우며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오늘은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할 때 큰 마음을 먹고 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인상과 성격이 아예 다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저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우리 시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적당히 화목한 집에서 이남 일녀의 막내로 자랐어요. 자라면서 딱히 엄청나게 큰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집이나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도 물론 작은 사건이 몇 개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거나 혹은 다들 참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빠가 사고를 쳐서 가족들 근심이 컸고 아버지가 작게 사기를 당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주변에 찾아보면 흔히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제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늘 저에게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시는 방식이 곧 제가 처할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대한민국의 부자는 많아도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직장 선배의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선배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집안이 매우 좋은 남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본인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 조건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큰 다툼 없이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더라. 너희 아버지도 말이 적은 편인데 괜찮다고 한 것을 보면 엄마는 대찬성이야. 들어보니까 집안도 화목한 것 같던데 이번 주에 시댁으로 내려가서 인사드린다고 했지? 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 잘해. 그리고 가서 시아버지 될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알겠어? 아휴, 알겠어. 근데 내가 옆에서 아버지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다정한 사람 같아. 우리 아빠랑은 성격이 정반대더라.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아빠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거든. 아무튼 내가 꼼꼼하게 보고 엄마한테 바로 말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딸 바보 아니야.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먼저 인사시켰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친언니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데 그런 언니도 저에게 남자를 잘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남자친구가 사람이 괜찮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가서 첫인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서 그동안 시부모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워낙 지방이라 차를 타면 무려 5시간이 걸리는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고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라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러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는 거라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와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저는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도 따스한 시부모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서울에서 우리 보겠다고 내려오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우리 금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긴장해서 어제 잠도 한숨도 못 잤지 뭐예요. 하하하. 우리 아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니까 어서 마음 편하게 저녁 먹어요. 시댁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시부모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환한 웃음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친정 아빠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내인 시어머니에게 어찌나 다정하던지 보면서 너무 놀라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제 남편 될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의사라서 능력도 아주 좋았어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과잉 진료도 없이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 지역에서 이미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래도 눈빛이 너무 따스했어요. 저는 엄마와 언니의 걱정에 미리 지레짐작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인사를 드리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우리 시부모님을 보더니 저에게 그날 결혼식을 하루라도 빨리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우리 엄마가 더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면 말 다 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친정은 돈이 여유롭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이라 제가 결혼할 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막내라서 언니와 오빠가 결혼할 때 돈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집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시부모님이 한 번에 없애주셨습니다. 원래 있는 쪽에서 더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형편의 애들 집 하나 서울에 해주는 것은 일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아가 신혼여행이나 결혼식도 원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렴. 인생에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하지 않겠니?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예물이나 예단도 필요 없다고 다 생략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집이랑 혼수도 다 해주시다니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게 다 우리 새아가가 너무 예쁘고 착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이제 시작인데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지 않겠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주저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저에게 만약 남편이 속을 썩이더라도 저보고 다 참고 살라고 미리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했어요. 우리 친언니가 고부 갈등이 매우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가장 크게 걱정됐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요리나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면 당신들을 보러 왔다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둘째는 남동생이었고 막내는 시누이였어요. 남편이 장남인데 둘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평수가 아주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시부모님과 둘째 서방님 부부 그리고 막내 시누이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댁에 내려가면 늘 화목한 분위기에 다들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먼저 남편에게 시댁을 가자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 집도 불행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시댁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항상 웃음이 가득해서 거기에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대부분 명절이나 집안 행사 같은 문제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명절이 되면 늘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갔습니다. 심지어 참여도 자율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부부가 가고 싶지 않으면 시부모님은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부 갈등이 전혀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가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친언니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친정인 우리 집으로 오던 것을 저도 기억하거든요. 언니는 실제로 형부와 사이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친언니와 제가 너무나도 차이를 보이니 오히려 엄마는 좋아했어요. 물론 언니도 제가 시댁을 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너라도 시댁을 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개모임에 가서 네 얘기했더니 엄마 친구들이 안 믿더라. 그런 시댁이 있냐고 하던데. 참, 네 동서도 그렇게 사람이 착하다며. 막내 시누이야 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성격이 좋을 수는 있는데 동서까지 착하다니까 나도 놀랍더라. 엄마, 말도 마.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보다 더 놀라운 게 동서야. 나는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본다니까.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해. 천사야, 천사. 애초에 서방님이랑 동서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시아버지 소개잖아. 제가 시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손아래 동서였어요. 동서는 시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 보호자와 의사 사이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당뇨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시아버지가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나마 괜찮은데 초반에는 생사로 오갔다고 합니다. 그때 지극히 엄마를 돌보는 동서를 보고 시아버지가 먼저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권하셨대요. 동서는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믿기지 않아 거절했는데 서방님을 보더니 둘 다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결말이랍니다. 처음에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고 저는 너무 놀라우면서 동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딱 동서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동서를 본인 아들과 만나게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나중에 들어오는 며느리였어요. 여자들끼리는 은근한 신경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친언니가 하도 저한테 동서를 조심하라고 말해서 긴장했는데 오히려 동서는 저에게 먼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다가와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이 좋아하실지 옆에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꽃을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해서 꽃다발을 선물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센스도 좋은데 착하고 선하니까 여동생이 없던 저는 동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막내인 제가 매일 부모님께 여동생을 가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여동생에 관한 갈망이 심했거든요. 그런 제 욕망을 한 번에 해결해준 동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동서도 제가 좋았는지 우리는 같은 며느리로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적으로도 만났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동서가 서울로 직접 와주어서 가능했어요. 동서, 여기야. 아휴, 잘 찾아왔네. 이렇게 매번 서울로 나 보러 와줘서 진짜 고마워. 나도 시간 내서 내려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 항상 그래서 동서한테 고맙고 미안해. 에이, 형님이 뭐가 미안해요. 내가 형님하고 다정이랑 수정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저는 형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형님이 매번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잖아요. 동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야지. 우리 다정이랑 수정이도 동서가 워낙 잘해주니까 작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나한테 어제 작은 엄마랑 내일 본다니까 둘이 좋아하더라. 진짜요? 아휴, 좋아라. 아, 형님, 이거는 제가 담근 유자청이에요. 저번에 저 김치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형님 어머님의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좋아하시거든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동서는 무엇보다 우리 딸들을 예뻐했어요. 너무 슬프게도 동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동서는 친정 엄마를 닮아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사실 동서는 본인 엄마를 간호해야 해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은 동서가 다 했거든요. 만약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감당 못했을 거라고 동서는 말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러 올 때마다 우리 딸들 선물을 사왔어요. 과자부터 장난감까지 어찌나 잘 챙겨주었는지 제가 따로 우리 딸들의 장난감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놀아주는 것도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놀아주어 제가 너무 편했어요. 시댁에 갈 때도 그리고 이렇게 저를 보러 올 때도 동서는 구세주였답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신혼여행 때 첫째를 가지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짝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제가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봐야 했어요. 원래부터 가정주부로 살았던 게 아니라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동서가 워낙 보러 많이 오기도 하고 도와주니까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제가 하도 동서 칭찬을 하니까 친정 엄마는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동서가 올라오면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또 직접 담근 김치도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해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그중에 김치는 너무 유명해서 매년 예약까지 해서 사 먹을 정도예요. 그런 김치를 동서에게 무상으로 주니까 동서가 너무 좋아했어요. 시댁과 명절마다 놀러가면 동서랑 저는 얘기하다 밤을 새울 정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사이가 좋은 것과 달리 신우이와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막내 신우이는 늦둥이라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늦둥이 막내한테는 약간 얘기가 달랐어요.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서 신우이는 유감스럽게도 버릇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말이라면 쩔쩔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신우이가 버릇없이 무례한 행동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본인만 아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그런 신우이의 행동을 동서가 다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 갔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댁에 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원래 시댁에 가면 항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반드시 신우이 때문이었습니다. 아, 언니, 내가 이렇게 이 원피스는 손빨래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세탁기에 돌리면 옷이 망가지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고 2번이나 말했는데 왜 그래요?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거 백화점에서 우리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사준 거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따로 손으로 빨래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가씨, 일부러 그런 거는 진짜 절대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어떡하지? 내가 다시 손으로 빨래할까요? 이미 망가졌는데 뭘 빨래해요? 아, 진짜 짜증나. 그냥 버려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그거 언니가 몰래 입을 생각하지 말아요. 저번에 내가 버린다고 했던 옷 언니가 입고 다니는 거 진짜 싫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신우이가 동서에게 마구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일찍 도착해서 시부모님이 없었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들렀다 온다고 하시길래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미리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질을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신우이를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왔는데도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면 평소에는 어떻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큰오빠니까 나서서 신우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동서는 제가 괜찮냐고 묻자 씁쓸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우이랑 오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랑 얘기할 때는 수줍음도 많고 착해 보여서 전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날은 너무 사나운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더 놀랐던 것은 바로 동서의 태도였어요. 동서는 저런 신우이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본인에게 저 정도 수위로 짜증을 내는 것은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이는 시부모님이 오자 동서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완전 두 얼굴의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신우이가 자기 혼자 풀려서 친근하게 대하자 또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마치
아까 세탁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면서 남편하고 시누이와 동생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아까 아가씨 보고 너무 놀랐어. 평소에 나한테는 되게 친절해서 몰랐는데 되게 무섭더라. 동서는 그런 아가씨가 익숙해 보였고, 더 웃긴 건 나중에 시부모님이 오시니까 또 동서한테 잘하더라. 나도 막내가 그런 줄은 몰랐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아버지한테 따로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봐. 그냥 일단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자. 그들의 사정이 있겠지. 남편 말대로 제가 시누이보다 동서랑 더 친하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은 동서니까 동서가 저에게 따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시댁 욕을 한 적이 없거든요.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어차피 시댁과 피가 섞인 사이는 아니니까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진짜 한 번도 저에게 시부모님을 포함한 서방님과 아가씨에 관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대하는 시누이 욕도 하지 않았고 제가 우리 남편 욕을 해도 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자 동서가 마치 보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방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해줬는데 서방님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금액이 좀 큰가 봐.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아버지가 대신 갚았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동생도 혼자 자책하느라 집에 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당신이 나중에 재수 씨 만나면 위로해줘.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다음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어요. 동서는 늘 그렇듯 담담한 어조로 저에게 오히려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직장 동료의 꼬임에 넘어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무려 억이 넘는 금액의 손실이 생겼다고 동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친정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잠깐 집안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서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게 기억나서 동서에게 말했더니 그냥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어도 저렇게 담담한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저는 동서가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동서의 어머니를 뵙게 된 적이 있습니다. 동서가 매번 저를 보러 오니까 제가 어느 날은 시간을 내어 지방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급하게 가게 된 거라 연락했더니 동서는 본인 엄마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와 깊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어머님은 입원실에 계셨는데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몸이 움직이는 게 힘든 상태였습니다. 누워서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셨는데 그 상태에서 동서를 보자 반응하는 게 참 슬펐습니다. 동서는 그런 본인의 엄마를 따스하게 바라보았어요. 병간호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동서는 매일 와서 엄마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동서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서 대단하다고 했더니 동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서 엄마의 병원비는 시아버지가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워낙 서방님이 능력이 좋지 않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분이세요. 지역 어린이 재단이나 각종 취약계층에 후원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지방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시댁 동네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시장에 가면 그 의사 양반 며느리냐고 알아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친절해서 시아버지 병원은 늘 환자가 많아서 대기가 필수였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워낙 좋은 분이라 인성으로 유명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는 정치에 출마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자리에 오르면 꼭 좋은 일을 하는 분이라 신임도 두터웠어요. 시아버지 본인도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댁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기부한 곳들 증명서나 사진이 가득했어요. 병원에도 벽에 기부한 내용이 많아 환자들이 칭찬이 잦아있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보육원에 관심이 많다며 입양할 계획도 있다고 하셨어요. 서방님 부부가 동서의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서 부부에게 아이 입양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가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없던 일로 되었던 거죠. 매일 시댁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이까지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를 데려올까 고민하셨어요. 막내 시누이가 곧 결혼 예정이라 집을 나가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적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내려가면 그렇게 예뻐하셨거든요. 시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셔. 그렇게 주변에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아. 안 그래, 동서? 동서 어머님 병원비도 아버님이 내고 있다며. 내가 안 그래도 남편에게 나중에 늙어서 꼭 시부모님처럼 살자고 했어. 아버님이요? 네, 우리 엄마 병원비 내주시고 계시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됐어요. 우리 밖에 가서 저녁 먹어요. 형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살게요. 응?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나도 안 그래도 아까부터 배가 고프더라고. 마지막으로 동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가는 게 좋겠어. 바로 들렀다가 나가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날 제가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자 급하게 말을 돌렸어요. 그리고 표정이 아주 씁쓸해 보였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은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고 우리 딸들도 점점 자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의 핵심이랍니다. 그날은 사실 제 꿈자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꿈에서 시아버지가 마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 시아버지는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라 큰 소리를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집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깨고 남편에게 이상하다고 웃으면서 말하고 남편을 회사로 출근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과 함께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기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으로 온 전화였는데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더 조용하고 침착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먼저 우리에게 연락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워낙 교양 있는 분이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저녁 시간이 지나면 절대 연락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자정인데 연락이 와서 남편과 저는 너무 놀란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희는 더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울음소리에 하고 싶은 말이 다 가로막혀 남편과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아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달래자 옆에 있던 서방님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형수님, 어떡해.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어. 지금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대. 의사가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떡해. 형, 지금 올 수 있어? 뭐라고? 알겠어. 일단 지금 형수랑 내려갈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잘 달래줘.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줘. 차로 운전해서 갈게. 지금 가면 막히지 않아서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진정하고 있어. 남편과 저는 서방님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괴한에게 습격당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아이들을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큰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랄까봐 급하게 친정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가는데 너무 심장이 쿵쾅거려서 제 귀까지 들릴 지경이었어요. 겨우 심호흡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동서에게 전화했는데 동서는 받질 않았어요. 과속딱지를 여러 개를 끊기며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는 혼절한 상태였습니다. 서방님과 막내 시누이는 엉엉 울며 병원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동서는 특유의 침착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수술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8시간의 수술 끝에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달려가서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겨우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사고를 당하고 바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숨은 유지해도 부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수술이 끝났어도 병실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식물인간인 상태로 그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불러온 영향은 당연히 아주 컸어요. 신우이의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병원도 잠정 휴원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랍니다. 아휴, 이걸 어떡하면 좋니? 당장 우리 막내 결혼식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 입장할 때 막내가 혼자 들어가게 생겼어. 그냥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더니 막내 신랑이 해외 발령 예정이라 그게 또 어렵대. 당장 나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 대신 막내 데리고 들어갈까? 진짜 머리가 아프네. 아버지가 의식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장례식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다들 웃고 있어야 좋은데 웃음은커녕 아버지 걱정 때문에 집중도 못할 것 같아. 신우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은 걱정이었어요. 막내 신우이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갈 예정이어서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신우이가 혼자 여자라서 굉장히 예뻐하셨거든요.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신우이의 결혼식을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다고 발품도 많이 팔았거든요.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하셨고 어쩌면 신우이보다 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도 돌아오지 않아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신우이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약간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본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아빠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으니 당연히 슬픔에 빠졌을 거고요. 시어머니는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건 접수를 남편과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사실 우리는 범인이 빨리 잡힐 줄 알았어요. 예전도 아니고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나쁜 자식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CCTV가 아예 없는 사각지대에서 찔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실 텐데 딱 골목 들어가는 어귀에서 찍힌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너무 어두운 밤이기도 했고 또 온몸을 검은 옷으로 두르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써서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니 요즘 과학수사대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지문이나 발자국으로 뭐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대충 알 수 없나요? 우리 아버지 진짜 정직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병원 원장이라 경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네, 저도 그 병원 알죠. 그런데 이 범인이 장갑도 끼고 있고 신발도 비닐로 감싸고 달려서 찌르고 바로 도망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범인 형장이 찍히지 않아 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일단 최선을 다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형사와 같이 CCTV도 여러 번 보았는데 진짜 딱 사각지대라 범인 현장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굿이라도 해서 무당을 통해 범인을 지목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가 의식도 없이 쓰러진 사이 신우이의 결혼식은 원래대로 진행되었어요.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식은 너무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온 모두가 시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우이의 결혼식은 끝나고 시어머니는 더욱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면서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너무 돕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울에 있고 남편도 일하러 직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경찰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 아주 기적적으로 시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진짜 눈을 뜬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는데
조금 있으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눈알만 골리는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좋아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빨리 나으면 범인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시아버지의 쾌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고 있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고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조용히 있었는데 먼저 연락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 예전처럼 동서와 따로 만나지 못했는데 점차 시아버지가 회복되면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동서는 오히려 되게 차분했어요. 저한테 오늘 당장 올라갈 테니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비밀로 둘만 만나야 한다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평소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 저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동서를 어떤 카페에서 보게 되었어요. 동서는 평소 같으면 특유의 친절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왔냐고 했더니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요. 말하려고 입을 뗐다가 다시 닫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답답했지만 동서니까 참았어요. 결국 동서는 제가 어르고 달래서 약 2시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으세요. 사실 시아버지 찌른 거 제가 그랬어요. 많이 놀라셨죠? 일단 이것 먼저 들어보세요. 설명보다 이 녹음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동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를 찌른 범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찔렀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천사 같은 동서가 도대체 무슨 일로 시아버지를 찌른 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는데 동서는 저에게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본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녹음본을 듣고 더 놀라서 온몸이 떨려서 쉽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녹음본은 바로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놀라운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야, 이년아, 제대로 안 닦아? 아휴,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내 둘째 아들 대라도 이으라고 너를 데려왔더니 불임이 말이 되니? 제대로 안 닦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아기도 못 가지는 년을 내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왔을까? 네가 뭔데 입양을 반대해? 애 못 낳았으면 입양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첫째 며느리도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못 잇잖아. 아, 그러면 네가 입양해서 아들을 반드시 키워야지. 괘씸한 것. 네 엄마 병원비 이제 못 대준다. 그동안 내가 냈던 것도 다 갚아. 알겠어? 안 그러면 너 이혼이야.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녹음은 딱 봐도 100개가 더 넘었습니다. 그중에는 제 욕도 많았고 심지어 시어머니에 관한 욕도 많았어요. 차라리 시아버지가 평소에도 워낙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워낙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라 이런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굳은 제게 동서는 씁쓸한 얼굴로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앞뒤가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기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동서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던 것도 서방님이 우리 남편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아주 별로거든요. 아무도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환자 보호자였던 동서를 꼬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더니 서방님이 사고를 치면 동서를 불러 종일 탓했다고 해요. 동서가 제대로 아내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본인 아들이 엇나가는 거라고 병원비를 빌미로 매일 괴롭혔다고 동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감정이 격양되었는지 울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제게 했어요. 형님이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한테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가져오는 것도 없다고, 거지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이 뒤틀린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장남이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 기대했는데 딸만 2명이라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예뻐서 서울로 형님을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저를 또 불러서 몰래 독약이라도 먹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딸들은 보기 싫다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조카들도 없애야 한다고요. 저는 동생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는 물을 마셔도 진정이 되지 않아 약국에 가서 진정제를 몇 개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를 잘 만났다고 친정 식구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고 그냥 무엇보다 충격이 너무나도 큰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라리 조금이라도 티를 내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상냥하셨거든요. 심지어 결혼 준비할 때 워낙 좋게 대해주어서 우리 엄마도 시댁이라면 고맙다고 하실 정도였잖아요. 저는 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입양도 본인의 평판을 위해 하려고 했더라고요. 본인의 야망이 너무 커서 정치판으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러려면 최대한 좋은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동서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미 이혼 생각을 혼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시댁에 있었던 이유는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차라리 공장에 가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더라도 이런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서방님과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고 아이도 없으니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남편에게 말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냥 형님인 저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초연한 상태더라고요. 자기는 교도소에 가도 미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찌르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것 같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도 잘하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딸들에게 늘 다정하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자기 자신보다 딸들을 더 사랑했고 우리 딸들이 없으면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 결국 동생의 녹음본을 남편에게도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 녹음본을 듣더니 곧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고?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우리 엄마까지 뒤에서 욕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너무 혼란스러워. 남편은 실제로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동서는 서방님과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충격에 쓰러지셨습니다. 동서는 가지고 있는 녹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까지 아직 정신만 차렸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아마 평생 누워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동서는 본인이 그랬다고 죗값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건 없던 일로 하자. 경찰한테 가서 내가 직접 사건 종료를 해달라고 할게. 어차피 지금 증거도 없으니 우리만 입을 다물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둘째 며느리에게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혼하고 네 삶을 살도록 하렴. 병원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너도 원한이 있으면 다 있길 바란다. 시어머니는 초연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이미 질린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는 평생 저렇게 병원에서 누워있을 거고 혹시라도 깨어나게 되면 본인도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서방님은 실제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서방님은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동서에게 무릎까지 꿇은 상태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의견을 우리는 다 존중했어요. 그래서 서방님과 동서는 합의 이혼을 했고 저랑 남편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의 실제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 이혼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 식구들 몰래 동서를 종종 만나고 있어요. 동서는 이혼하고 훨씬 사람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천사처럼 착한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서 금방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미용 자격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취직해서 돈을 벌며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엄마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고 동서도 동서지만 시어머니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서도 이혼하고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제가 더 자주 찾아갔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시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일부러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그대로 쓰러진 채로 병원에 방치되어 있어요. 어차피 본인 계좌에서 병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그냥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얼굴 보기도 싫다고 병원에 가지도 않으세요. 남편과 저도 동서에게 녹음본을 받고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싫어 병원에 안 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저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 것 같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우리 친정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하니 친정 식구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 너무 무섭다. 이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나 봐. 어이구 무서워라.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살면서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우리 딸들까지 욕할 수가 있지?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더니 소름 돋아서 말할 때마다 놀라. 한동안 이 사건은 우리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진정된 상태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한테 일어났던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교훈을 얻게 되어 좋은 점도 있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나중에 배신할 거면 지금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이미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남편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물론 동서도 만나면서 인연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의 머리 아픈 사정을 적어봄으로써 혹시나 현명한 조언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밝히는 것은 제가 결혼을 2번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구하게도 사별을 겪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같은 공장에서 만난 사람과 초혼을 했었고요. 저와 동갑이었고 집안도 전부 동양이라 그런지 마음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워낙 언변이 좋았던 그 사람은 고된 근무 일정에도 지치는 법 없이 저를 즐겁게 해주었고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박한 팔자인 저를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겐 잘못된 일이었나 봅니다.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되어서 큰일이 닥쳤네요. 좋은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효자이기도 했던 그 사람은 부모, 형제, 조카들과 가족 나들이를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도 결코 무뎌지지 않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가 나자마자 즉사한 것이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복된 차 안에서 타 죽었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죠.
어렸던 나이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이 아니었고 그 후로 그 집안 사람들과는 아예 연을 끊었습니다. 서로가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역 안에서 혹시라도 말이 돌까봐 겁이 나서 이듬해엔 이사까지 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저에게 꺼낸다고 생각만 해도 목골이 송연해졌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곳에서 계속 산다는 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났죠. 어떻게든 살아가다 보니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어려운 집안 사정까지 모두 끌어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늙어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제 결심을 바꿔놓을 만큼 다정하고 멋진 남자였어요. 제 나이 딱 40 되던 해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딸이 3명 있었어요. 배 아파 낳아본 자식 1명도 없는 처지인데 무려 3명이라니.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아들보다야 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가를 지금에서야 처절히 깨달으며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생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재혼 당시 첫째가 고2였고 둘째와 셋째가 각각 중3, 중2였어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사춘기를 맞이한 이 나이의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이들 친모는 췌장암으로 명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발견하고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떴다고 해요. 저희 남편은 방황하는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려고 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과 정서적인 유대가 약해졌던 모양입니다. 저와 재혼하면서 아이들에게 친근한 엄마가 되어달라고, 착하게 잘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사이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편 역시 다시 장가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저를 만나면서 마음을 돌렸다고 해요.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의 저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책임감 강하고 다부진 남편의 면모에 끌렸었죠. 심사숙고한 끝에 성사된 재혼이었으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고민되는 것이라면 애들이었어요. 새 딸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빠의 여자친구랍시고 자꾸 기웃거리던 아줌마가 어느 날부터 자기들 엄마가 되었다고 통보한 셈이었으니 어렵고 싫은 존재일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애들에게 선소치면서 당부한 게 있었죠. 나를 굳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너희들한테 강조하지 않을게. 나중에 내가 엄마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편하게 엄마라 불러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집에서 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하게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애들한테 늘 따뜻하고 맛있는 밥만 차려주었어요. 저에게 비록 애들이 복잡한 고충을 털어놓진 않더라도 적당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무난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어버이날에 기대도 안 했건만 애들이 뜻을 모아 카네이션 브로치 세트를 사왔는데요. 그 작은 소품 하나를 가지고 저는 눈물이 터져서 안방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네요. 당연하게도 살면서 카네이션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고 인생의 2막을 잘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그제야 밀려와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물론 매사 평탄하고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첫째 방을 청소해주다가 책상 구석에 펼쳐져 있는 노트를 봤는데 낙서가 여러 군데 되어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노트를 덮으려다가 무심코 귀퉁이에 적힌 글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재수없는 아줌마. 내가 봐주니까 요즘 자꾸 기어오르네. 엄마인 척 깝칠 때마다 한 대 갈기고 싶다. 너무 놀라서 정확히 기억하진 못해도 키득거리며 비웃는 말이었던 것과 저에게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던 것만은 선명합니다. 괜히 봤다 싶어 후회가 들었어요. 그 낙서를 보고 나서는 한동안 첫째를 태연하게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첫째가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극도로 예민한 시기이기도 했고 어린 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친모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컸을 거란 짐작이 되었어요. 제가 첫째의 속내를 모른 척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지내는 게 능사였죠. 그 후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첫째가 성인이 되자 남편이 애들을 불러놓고 어느 날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너희 셋 다 언제까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평생 그러려고? 아빠 와이프야. 너네 엄마라고. 앞으로 제대로 안 하면 너네 다 국물도 없다. 제깍 알아듣고 잘 들래. 특히 첫째에겐 맏언니가 되어서 동생들에게 모범을 안 보이고 까불면 대학 등록금은 너 알아서 하게 둘 거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둘째, 셋째에게도 저한테 한 번만 더 아줌마라고 부르면 용돈을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새해라는 명분으로 애들한테 이러는 남편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애들도 알겠다면서 예의 바르게 수긍했고요. 단지 그날 밤 첫째에게 말할 것이 있어서 방 앞으로 갔다가 안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듣고만 게 옥에 튀었네요. 첫째 방에 모인 3명이 쑥덕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노크를 하려는 순간 첫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치사하지 않냐? 여시 같은 아줌마. 그렇게 엄마 소리 듣고 싶으면 지가 직접 우리한테 와서 말할 것이지. 아빠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거 얄미워 죽겠네. 손이 떨려와서 노크를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첫째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따라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죠. 저는 또다시 그런 애들의 속내를 모르는 척,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척 언제나 미소 지으며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애들이 착한 딸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지의 영역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세 가정에 허락된 적응의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해 여름 남편이 추락사고를 당한 겁니다. 고층에서 떨어졌고 2 다리가 부러졌는데 한쪽에 괴사가 왔습니다. 그 다리는 더 지체할 것 없이 무릎 아래에서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다리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감각이 돌아오길 기다렸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셋째로부터 모진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에 부정 타서 그렇잖아. 우리 아빠 등산 좋아하는데 이제 어떡해? 엄마 때문이니까 이거 다 엄마가 책임져. 가슴에 대못이 박힌 말을 듣고도 무어라 반박할 수 없는 제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병원 바닥에 엎어져서 엉엉 우는 자기 막내 동생을 그래도 첫째가 성의껏 달래면서 화장실에 세수시키러 가더군요. 이제는 조금 덤덤해졌다고 착각했던 그 옛날 전 남편의 사고가 떠오르면서 정말 모든 게 저의 탓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수발을 들어도 좋으니 제발 전 남편처럼 저의 곁을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남편을 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자면서 눈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려댔건만 하늘은 정말 무심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발작이 왔는데 빠르게 달려온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안면을 트고 조금 지내보려고 했던 시댁 사람들과도 단번에 소원해졌죠. 혹시 3명이나 되는 애들을 도와줘야 할까 싶어서 걱정들 하는 눈치길래 제가 그럴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앞으로 나온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비롯한 유산은 세 딸을 위해 전부 쓰겠다고 했어요. 거칠애가 아니라 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심이었습니다. 왜 연이어 저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소득 없는 고민을 하였는데요. 어쩌면 3명의 딸들을 제가 도맡아 키우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싶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나 세속적인 그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기로 다짐하고 애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선 첫째에겐 힘들게 무리해서 2학기 다니지 말고 원하면 휴학해도 되니까 편히 생각하라고 해줬어요. 마음 추스르기 힘들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다 지원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랑 셋째에겐 입시에 목매지 않아도 학업 스트레스 주지 않을 테니까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만 지내달라고 했고요. 저에겐 남편이 따로 남겨준 재산이 있었습니다. 벌써 결혼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 행복하다고 첫째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데다가 둘째, 셋째도 고등학교를 너무 잘 다니고 있으니 바랄 게 없다면서 저에게 넘겨준 재산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집안의 곳간 관리는 원래 안주인이 하는 거라면서 저에게 다 주었었죠. 저만 알고 있는 남편의 숨겨진 유산이었기에 밝히지 않고 집에 갑자기 큰일이 닥치거나 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작정이었습니다. 부디 나쁜 일이 아니라 결혼 같은 경사에 내어줄 수 있기만을 바랐어요. 그 후로 지내면서 수도 없는 우여곡절, 그리고 저의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왜 이리도 힘이 드나요?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 답답할 때가 많았네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제가 애들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싶어서 무거운 고뇌를 해왔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또 인생이더라고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에게 결혼할 상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번 대상을 바꿔가면서 연애를 한다 싶더니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긴 했지만 상대방 나이가 첫째보다 훨씬 연상이라는 것이 우선 염려가 됐어요. 6살이나 위라니까 조금 걱정스럽네. 둘이서 대화는 잘 통하니? 엄마는 아빠보다 12살이나 어린데 결혼하셨던 거잖아요. 제 경우보다 2배나 더 차이 나셨으면서. 띠동갑도 아니고 6살이면 거의 친구죠. 첫째의 말에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는 재혼이었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일러줄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이미 결혼 확정 다 지어놓은 게 뻔한데 제가 무슨 첨언을 하겠나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해주었어요.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생활비는 제가 버는 것에서 거의 쓰고 있었으므로 남편이 남긴 돈은 그때까지 크게 건드린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따로 간직하고 있는 유산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이 떠난 뒤로 대형마트에서 계속 일을 해왔어요. 어떤 한 기업의 브랜드를 전담으로 하는 시식 사원으로 시작했죠. 매출이 높은 지점이라서 저 또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었고 처음에는 3개월 정도 단기로 시작했는데 아예 고정 사원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3일, 금토일마다 나가서 종일 근무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이 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근무를 건너뛴 적이 없었어요. 시국이다 보니 그때 처음 주말에 쉬게 되었는데 저희 셋째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집에서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그러니? 아유, 엄마가 괜히 미안하네. 그럼 너 친구들이랑 노는 동안
엄마는 방에 들어가 있을까? 아, 짜증나게 진짜. 홈파티도 몰라? 케이크 놓고 우리끼리 사진 찍으면서 놀 거란 말이야. 아, 엄마 있으면 신경 쓰여서 뭐 어떻게 떠들라는 거야? 일 안 나가는 거면 진작 좀 말하든가. 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몇 년 만에 처음 쉬어보는 주말이었는데 셋째의 핀잔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식에서 판촉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출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던지요.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제 기분이 나았습니다. 동료 여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휴게실에 모여서 같이 쉬는 낙이 있거든요. 이것이 저에겐 사회생활이자 숨통이었습니다. 제가 재혼하여 사별했다는 걸 알게 된 가까운 언니들은 고개를 흔들었죠. 절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관계 아니니까 저에게 책임감으로 희생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늘 애들한테 죄인된 입장이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3자의 시선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퍽 낯설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어도 우리 남편, 애들 아빠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났으니까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 첫째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 기특하고 신기했네요. 둘째가 만년 취업준비생에 셋째는 아직 꿈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저의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긴 했으나 모두 다 건강하면 그것으로 또한 보람이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고 둘째, 셋째도 자리 잡고 나면 또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건 역시도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오로지 시간만이 약이라는 생각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렇듯 머리를 싸매고 사형까지 내놓게 만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주말에 마트에서 판촉 행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저를 발견하지는 못한 채 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저희 첫째였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를 보니까 결혼하겠다던 남자친구 같더라고요. 사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박에 느낌이 왔죠. 거리가 가까워지자 저도 모르게 반갑고 신기해서 첫째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첫째가 무심코 저를 돌아봤다가 하는 입모양으로 당황한 표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태어난 얼굴로 남자친구랑 카트를 끌고 제 앞으로 오길래 저도 안심하면서 웃어주었습니다. 둘이서 끌고 있는 카트를 슬쩍 보니까 과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여기는 어쩐 일이야? 같이 장 보러 나온 거니? 아유, 그거 감자칩 내가 이미 집에 똑같은 거 몇 봉다리 사놨는데 베란다에 있는 거 못 봤구나.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첫째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같이 따라갔고요. 바로 가버리는 것에 저는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서 후회가 좀 됐어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아쉬운 마음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얼른 챙겼습니다. 증정으로 쓰라고 나온 수량이 있었기에 바코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계산이 필요 없게 사은품으로 주려고 했죠. 남자친구의 덩치를 보니까 왠지 이런 걸 잘 먹을 것 같아서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사람을 거의 따라잡아서 이제 막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저분 아는 사람이요? 아, 우리 집 일 봐주시는 분이야. 꼭 붙어 다니는 것이 정말 정겨워 보인다고 느낀 찰나 제 귀에 들려온 대화에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질문은 저를 두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첫째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 그럼 가정부 일도 하시고 마트 일도 하시는 거네? 와, 열심히 사신다. 우리 집 식모님이 원래 그래. 되게 일 많이 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나 봐. 방금 제가 무얼 들은 것인지 일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주말에 마트를 찾은 인파 속에서 저는 갈피를 잃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늘상 입는 근무복 앞치마가 갑자기 왜 그렇게 추레해 보이던지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표정 관리도 못하고 고정 멘트만 반복하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언제나처럼 손대야 할 것 투성이었죠. 먹었으면 제발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하래도 여전히 아무도 지키지 않아 싱크대 안에 널브러져 있는 식기들을 보고선 한숨이 나왔습니다. 뒤집어진 채 그대로 벗어둔 양말들이며 인터넷 쇼핑들은 어찌나 자주 하는지 포장 박스며 비닐이 또 쌓여있는 것에 급속도로 피곤함을 느꼈네요. 첫째의 일로 심란한 와중에 다음날 둘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서 보니까 잊지 말고 월세 입금하란 내용이었어요. 둘째가 굳이 자취를 하고 싶다고 하도 고집부려서 원룸을 얻어줬는데 월세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는 제가 대주고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는 게 평소 같았음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 셋째가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것에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나 폰 요금 안 냈다고 미남 문자 날라왔는데? 자동이체 좀 해두라고. 대체 몇 번 말하냐고. 그거 내가 네 말 듣고 저번에 자동이체 해놨는데 거기 계좌에 마침 돈이 없었나 보다. 엄마가 돈 넣어둘게. 열받아. 맨날 뭐 하나를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려니 했을 말들도 이제는 서럽고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첫째가 방에서 남자친구와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걸 슬쩍 듣게 되었는데 저를 아줌마라고 지칭하더군요. 그때 제가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 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새 옷을 사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할 만큼 저는 검소하다 못해 남루하게 살았건만 새 딸들은 차고 넘칠 만큼 계절마다 옷이며 가방을 사댔어요. 첫째가 수집하듯이 모으는 립스틱,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한 개에 5만 원 돈이나 하더군요. 저는 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한 개 5천 원 주고 산 걸로 사시사철을 났습니다. 스킨로션도 끝까지 탈탈 털어 아껴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요. 아끼고 아껴서 애들을 다 누리게 해줬고 종일 서 있는 고된 일을 하면서 생활비에 이바지하였는데 도대체 저에게 돌아온 것이 뭐 하나라도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더 이상 받아본 적이 없었고 제 생일에도 애들은 축하 메시지 하나씩 보낸 게 다였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애들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그랬더니 개판 5분 전 상황이 되었어요. 셋 다 불만을 터뜨려댔고 단연 그 중심에는 첫째가 있었습니다. 제가 훈육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기에 첫째가 쓸데없는 분위기만 조성이 되지만 않았어도 둘째나 셋째가 이렇게 덩달아 비뚤어지진 않았을 것 같네요. 첫째가 저보고 역시 계모는 어쩔 수 없다고 하길래 저도 속에 있던 말로 받아쳐 주었습니다. 너는 그럼 남자친구 집에다가 계모도 없는 고아라고 너를 소개했니? 남자친구한테 나를 식모라고 그러던데 상견례 때는 어쩔 생각이었어? 아니, 그거는 내가 농담한 거고요. 농담? 너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냥 오빠한테 장난식으로 말한 거 가지고 몰래 듣고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엄마야말로 나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네.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가 뭘 하든 마음에 안 들고 우리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 죽겠다고. 첫째가 악쓰는 걸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난날
저의 그 모든 노력들이 전부 허사로 돌아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슬픔과 허무에 쓰러지고만 싶은 것이 본심이었으나 독하게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챙길 수 있는 짐부터 싸서 나가버리라고 말이죠. 셋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살펴대는데 첫째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더니 행동 개시에 나서더라고요. 뭐해? 빨리 짐 챙겨. 혼자 편하게 사시겠다잖아. 우리 보고 꺼져달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일부러 요란스럽게도 짐을 싸더군요. 둘째네 자취방으로 다들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아서 뭐 하냐면서 저한테 따지길래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정말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처음으로 저 혼자 온전히 집을 누려봤습니다. 첫째도 그렇고 애들이 다 방심했던 겁니다. 제가 홧김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강하게 나오면 분명히 마음 약한 제가 먼저 속일 거라고 애들은 확신한 모양이었지만요. 나 이제 식모지 그만하련다. 내 집, 내 돈, 나를 엄마라고 여겨주지도 않는 애먼 남들한테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알아서들 잘 살아라. 세 명한테 똑같이 제 의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다 계산해서 정리할 것이고 남은 금액을 3등분해서 각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전문가한테 맡길 테니 시일이 걸릴 거라고도 했죠. 저한테 따로 재산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는 김에 셋한테 나눠주려고 했지만 그냥 혼자 쓰겠다고. 그 돈이면 평생 일 안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남겼네요. 집 비밀번호는 진작 바꿨습니다. 이삿짐 불러서 집에 있는 3명의 물건 다 뺄 테니까 받을 주소 남겨달라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하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비는데 제 마음을 돌리기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해가면서 뒷바라지 해줬더니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것이 서글프네요. 어젯밤엔 자존심 강한 첫째가 우는 소리로 반성에 전화를 해왔는데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첫째는 결혼도 해야 하고 둘째, 셋째는 자립심이라곤 전혀 없는데 한순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지요. 미처 쓰지 못한 얘기들이 많은데 첫째를 주동자 삼은 애들한테 당한 멸시와 모욕으로 상처가 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3명의 딸들을 이대로 싹 짓밟아버리는 게 정녕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초반이 된 주부입니다. 제 인생은 상대적으로 좀 잔잔하게 살아왔구나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 저도 좀 요란했던 일이 있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이 일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제법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하고 오빠 둘이서 함께였죠. 그런데 이 유복하게 자란 게 딱 중학교 때까지였어요. 아버지는 공장 운영을 하셨는데 상당히 사업이 잘 되어서 가족들도 여유 있게 살았고 외가가 부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머니가 물려받으신 유산도 제법 되었거든요. 외가는 그 지방 유지였는데 자식은 저희 엄마하고 큰외삼촌 뿐이어서 유산을 크게 물려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아주 재벌급은 아니어도 지방에서 알아줄 만한 부자로 잘 살았어요. 동네에서 누구네 집이라고 하면 나름 알아줄 법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만 유지가 되었어요. 그때쯤 아버지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던 건데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한번 기울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었죠. 꼭 불행이라는 게 혼자 오지 않잖아요. 엄마는 그때쯤 큰 병에 걸리셨어요.
병원에 갔다가 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어려워진 집안 사정 때문에 엄마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셨죠. 엄마는 병원에 갔다 오신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전 같으면 엄마 치료라도 제대로 받으셨을 텐데 그조차 못하고 그냥 보내드린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지금 생각해도 한으로 남아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 반년도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어떤 아줌마를 데려오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머리는 새빨갛게 물들이고 긴 파마머리였어요. 화장도 보라색과 푸른색으로 무척 화려하게 했고 입술도 새빨갛게 발랐던 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게다가 나이는 그리 젊지 않았는데 미니 스커트를 입고서 반짝이가 박힌 높은 구두를 신고 있더군요. 저는 2살 위 오빠 손을 잡고 서서 그 여자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중학생, 오빠는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던 때였죠. 아버지는 저희 맞은편에서 그 여자 손을 잡고 서서 말하더군요. 이제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어머니요? 오빠도 충격을 받았는지 좀 멍한 어조로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죽은 엄마는 이제 잊어야지. 너희한테는 앞으로도 엄마가 필요해서 아버지가 모셔온 분이다. 꼭 엄마로 제대로 모셔라. 아버지는 점잖게 말했어요. 마치 그것이 전적으로 저희를 위한 일이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건 아니라는 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저희는 무섭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저희 아빠가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울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는 당시 키가 작은 편이었던 저의 얼굴을 무릎을 굽히고 들여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었죠. 아유, 조그매가지고 예쁘장하네.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 가겠다, 얘. 아줌마의 그 말이 마치 저를 돈 받고 팔아먹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오빠 뒤로 숨어버렸어요. 오빠는 저보다 겨우 2살 위,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데도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제 앞으로 나서기도 했고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아빠는 새엄마를 집으로 끌어들였고 그대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어요. 당시에는 아빠 사업이 그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혼식까지는 하지 못했죠. 사실 친가에는 식구들도 별로 없어서 아빠의 새 혼인에 대해서 그리 말을 얻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빠는 친가 자금까지 다 끌어다 써서 간신히 사업을 살렸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잘 되진 않았죠. 전보다 위기도 자주 찾아와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고요. 새엄마는 저희한테 처음엔 잘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빠의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빠가 여전히 점잖은 사업가처럼 보였고 아빠의 사업 역시 허우대는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새엄마는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아빠의 사업이 보기보다 내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희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매 끼니 밥도 새로 해주고 저희한테 칭찬만 하던 새엄마는 아빠의 사업 내역을 알게 된 날 이후로 집에서 집안일에 손도 하나 대지 않았어요. 모든 일은 저와 오빠가 다 해야 했죠. 아빠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더 마음 아팠던 것 같기도 하네요. 새엄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친자식도 셋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 애들은 다른 데서 자라고 있는데 호시탐탐 아빠한테 계속 말해서 그 애들을 곧 데려오고 싶다고 하곤 했죠. 저와 오빠는 집안일에 시달리고 새엄마의 구박에 시달리면서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오빠는 서울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기숙사에 장학금까지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오빠는 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저하고 작은 방에 앉아서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었어요. 너만 혼자 있으면 안 될 텐데 이걸 진짜 어쩌지. 괜찮아 오빠.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나 2년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잖아. 새엄마 때문에 어지간히 걱정이 되었던지 오빠는 계속해서 근심 어린 얼굴이었지만 저는 빨리 대학에 가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수는 없으니 당연히 제공되는 기숙사로 가야 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새엄마와 오빠의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 오빠는 새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싸울 정도였거든요. 내가 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널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는 거 알잖아, 오빠. 알지. 알아서 더 고민인 거지. 오빠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사실 20도 안 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우리가 대학을 가든 말든 새엄마와의 사이가 어떻든 상관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빠의 사업은 점차 기울어가서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처럼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 계셨죠. 거의 제정신일 때가 없을 정도였어요. 오빠는 정말 한참이나 망설였지만 제가 등 떠밀어서 결국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지방의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남은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새엄마는 오빠가 나가고 나자 저한테 모든 구박을 다 했어요. 집에서 식구들의 모든 빨래와 청소, 온갖 굳은 일은 다 제 차지였고요. 다른 친구들은 하다못해 하굣길에 떡볶이라도 사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지만 전 그러지도 못했어요. 용돈이라곤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참고서를 사지 못해도 친구들한테 빌려가면서 공부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 결과 고3이 되어 수능을 보았을 때 저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약간 하향 지원을 해서 장학금과 기숙사까지도 모두 얻어냈어요. 새엄마는 정말 못마땅해 하면서 저한테 가지 말라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대학으로 진학했어요. 용돈이야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되는 거니까 집안에 손 벌릴 일 같은 건 없었죠. 아빠라도 제정신이었다면 조금 망설였을 수도 있지만 아빠는 그때쯤 완전히 술에 잡아먹힌 상태였어요. 거의 매일같이 제정신일 때가 없었을 정도였죠. 저는 거의 탈출에 가까운 상태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안을 벗어나 드디어 혼자 알아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도 기쁠 수 없었죠. 오빠는 그간 저하고만 간간히 통화하다가 제가 드디어 대학에 가자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대학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아빠나 새엄마하고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죠. 사실 아무리 장학금 받고 기숙사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20살짜리 여자애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꾸려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괜찮은 대학이었던 터라 과외 아르바이트나 학원 아르바이트를 제법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남들보다는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랄까요. 그래도 새엄마의 구박과 아빠의 술주정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어렵지만 행복하게 꾸려가던 중에 저는 오빠의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오빠의 친구는 오빠와 비슷해서 무척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오빠하고 셋이서 즐겨 놀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였지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와 신랑이 사귀게 되었다는 말을 처음 듣고 오빠가 얼마나 놀랐던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우스울 정도예요.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하고서 결혼을 하려니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셔오기는 해야겠는 거예요. 제가 신랑 부모님께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견례까지는 그런대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사실 신랑이 오빠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서 더욱 그런 상황을 이해받기 쉬웠어요. 하지만 상견례는 그렇다 쳐도 결혼식에 신부의 부모님 자리가 전부 비어있으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와 상의하던 중 결국 아빠만이라도 부를 수 없겠나 싶어서 연락을 드렸죠. 거의 5년 만에 아빠와 연락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집으로 전화하자 받은 것은
아빠가 아닌 어떤 젊은 남자애였죠. 거기 김영수 씨 댁 아닌가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그 남자애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맞는데요? 그쪽은 누군데요? 맞다면, 아니,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저요? 저 김영수 씨 아들이요. 그러는 당신은요? 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연락을 그만둘 순 없어서 곧 오빠가 다시 전화해서 사정을 알아보았죠. 전화를 받은 그 남자애는 새엄마의 친자식 중 한 명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나온 후 새엄마가 자식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아빠 돈으로 먹고 살게 만든 거였죠. 아빠는 아예 술에 절어 있어서 전화를 받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서 새엄마가 대신 받았어요. 어머나, 너 결혼한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 자리가 비어서... 아유, 그럼 안 되지. 부모님 자리 내가 가져야지. 얘, 내가 너희 아버지 수발 드느라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너희가 나한테 수고비를 좀 줘야 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내가... 오랜만에 전화인데도 새엄마는 우리의 사정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아빠야 수발드는 자신의 고생만 강조해가면서 굳이 돈으로 수고비를 줘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죠. 저희는 골치가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하는 일정에 맞춰서 와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용돈을 드릴 의향도 있었어요. 그때는 오빠도 취업한 뒤였고 저와 신랑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쨌든 새엄마는 결혼식에 와서 앉아주기로 약속했어요. 아쉽게도 아빠는 못 오게 되었죠.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어디에 가기만 하면 앉아서 배변을 한다는 말에 저희가 기겁했거든요. 하필이면 새엄마만 와서 앉겠다는 말이 못마땅했지만 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 새엄마가 결혼식장으로 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새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는데 여전히 결혼식에는 안 어울리는 새빨갛게 볶은 머리에 귀신 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못 보던 양아치 같은 20 중반쯤의 남자도 한 명 있었는데 새엄마의 친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마 결혼식장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았죠. 어머 얘, 너 어쩜 이렇게 결혼을 잘하니? 세상에. 네, 오셨어요? 결혼식장에 온통 돈을 쳐발랐구나. 이럴 돈 있으면 나 좀 주지. 새엄마는 제 결혼식장이 상당히 크고 화려한 걸 보고 대놓고 질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자란 제가 이렇게 결혼을 잘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신랑감도 훤칠하니 키가 크고 시댁 어른들도 고상하고 우아하셔서 새엄마는 제대로 말도 붙이지 못했어요. 솔직히 천박하고 싸구려인 새엄마가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이쪽이니 별 수 있나요? 저희는 새엄마가 제발 얌전히 있기만을 바라면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새엄마는 여기저기 힐끔거리다가 비싼 결혼식장을 구경한다며 여기저기 싸돌아다녔죠. 축의금 받는 곳에 가서 괜히 젊은이들한테 농을 치기도 하고 시댁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희는 부끄러웠지만 한마디씩 다 태클 걸기도 그래서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생각보다 매끄럽게 진행됐죠. 새엄마가 할 일은 거의 없어서 저는 오빠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일부러 새엄마가 할 만한 것은 예식에서 전부 제외해서 가능하면 새엄마가 눈에 띄지 않도록 했어요. 무사히 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힘이 들어서 잠깐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피로연에 새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어디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중간에 축의금을 확인하러 간 오빠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야, 축의금 누가 들고 튀었나 봐. 뭐? 무슨 소리야, 오빠? 말 그대로야.
우리 친구들 축의금 따로 가방에 담았는데 없어졌어. 새엄마가 들고 가셨다는데 지금 새엄마도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저는 황당해서 미칠 것 같았죠. 오빠와 제 친구들은 대부분 공통 지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쪽 친구들은 축의금을 따로 모아서 저희 부부 여유자금으로 쓰려고 가방 하나에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을 새엄마가 친구에게서 받아서 들고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미쳤네, 진짜. 이거 CCTV 확보해서 수사 의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아니, 결혼식 날 축의금을. 새엄마 성격에 아마 우리가 집으로 쫓아가도 절대 돈 안 가져갔다고 오리발 내밀 거야. 세상에, 결혼식 날 축의금 절도로 아무리 새엄마지만 친정 어른을 고발해야 한다니. 전 정말 신랑과 신랑 부모님께 들 낯이 없었어요. 이런 제 심정을 이해한 오빠가 굳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니, 잠깐 있어보자. 나한테 생각이 있어. 법정 싸움까지 가면 너 시댁에 할 말 없을 거 아니냐. 생각? 그래.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엄마 친아들 오늘 온 그 장남이 곧 결혼한다더라고. 친화력 좋은 오빠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장남과 그래도 이야기를 좀 나눈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어디서 언제 결혼하는지 그 이야기까지도 다 들은 모양이었죠. 설마 그 장남도 자기 엄마가 멀쩡한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들고 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신혼여행도 포기한 채로 그 장남의 결혼식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저희가 결혼한 후 보름 뒤에 결혼하는 거라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저희가 살던 지방 결혼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이었어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그 웨딩홀에서 열리는 결혼식 당사자 부부들의 이름을 쭉 보고서 몇 시인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웨딩홀 옆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식이 시작되기 직전 무렵에 웨딩홀로 들어갔죠. 식장 바로 앞에서는 새엄마가 서서 한복을 입은 채로 손님들께 인사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 곁에는 새엄마의 친아들인 장남도 서 있었고요.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똑바로 새엄마 앞으로 걸어갔어요. 새엄마는 손님들 사이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 뻣뻣하게 굳더군요. 제 곁에는 오빠도 함께였으니 더 긴장했겠죠. 어머, 너희들이 어떻게 왔니? 어떻게 왔냐고요? 저는 우스워서 소리내어 웃었어요. 제 친구들의 축의금은 친구들이 선물해준 명품 가방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가방을 새엄마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 가방 어디서 나셨어요? 이 가방? 오래 모은 돈으로 내가 샀다. 오래 모은? 그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저를 위해 모아둔 돈을 훔치면서 같이 훔치셨겠죠.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곁에 있던 친아들인 장남의 얼굴이 해쓱해졌어요. 무슨 소립니까? 말 그대로예요. 그때 당신도 같이 왔던 내 결혼식에서 제 친구들의 축의금을 모아둔 가방을 당신 어머니가 훔쳐갔어요. 웨딩홀에 모인 하객들이 웅성웅성 하더군요. 함께 서 있던 신부 측 부모님도 낯색이 변했고요. 새엄마는 안달이 났는지 발을 마구 굴러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축의금을 훔쳐가? 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저희 어머니가 그랬을 리 없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웃기네 진짜. 저는 비웃었죠. 그리고 새엄마한테서 가방을 낚아채서 그 가방을 확 열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위해 선물해준 가방이었기 때문에 그 가방의 지퍼 바로 안쪽에는 제 이름이 영문으로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것을 가리키면서 사방에 보여줬어요. 이거 제 이름이네요. 왜 이게 여기 있냐 하면 친구들이 제 선물이라고 해서 각인을 해줬거든요. 새엄마의 얼굴은 새하얘졌어요. 곁에 서 있는 새엄마의 장남도 퍼렇게 질려가는 게 꼴보기 좋더군요. 제 곁에 서 있던 오빠도 침착하게 말을 덧붙였어요. CCTV 화면도 확보해뒀습니다. 뭐? 돈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절도범으로 형사처벌 되겠죠. 안 돼, 그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까지 쳐서 돈 전부 돌려주시면 구소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당장 돌려주십시오. 오빠의 말이 끝나자 새엄마는 허옇게 질린 채로 고개를 급하게 끄덕였어요. 새엄마는 급하게 돈을 찾아서 손을 떨면서 돈을 세서 돈뭉치를 저희에게 건넸어요. 결혼식은 지연되었고 분위기는 난장판이었죠.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이니셜까지 새겨진 가방인데 친구들 성의를 봐서라도. 저는 명품 가방에 담긴 새엄마의 소지품을 전부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은 뒤 빈 가방만 손에 들고 빙긋 웃었어요. 오빠는 받은 현금을 가방에 넣어주었고 저희 둘은 목적을 달성한 뒤 신나게 웨딩홀을 빠져나왔죠. 속도 시원했고요. 법정 싸움까지 가지 않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요. 오빠도 흐뭇해했고요. 신랑도 같이 가지 못했지만 말로만 듣던 새엄마의 진상력을 확인하고서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뒤늦게 신혼여행을 짧게 다녀오고서 우리 부부와 오빠는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퇴근하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장을 봐서 걸어갔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했더니 새엄마였죠. 새엄마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저를 보자마자 새엄마는 혀가 꼬인 채로 눈을 부릅뜨며 협박하더군요. 나이 잔뜩 먹어서 이제는 주름진 아주머니가 저한테 협박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해서 저는 물끄러미 보기만 했어요. 새엄마는 그것까지도 분해 죽겠는지 발을 마구 굴러대면서 저한테 악다구니를 퍼붓더군요. 하지만 정말 타격이 없어서 저는 피식피식 웃기만 했어요. 너 때문에. 네. 내 자식들이 전부 다 나하고 연을 끊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 그러시군요. 잘 됐네요. 너?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게, 누가 결혼식 축의금을 훔쳐가랬나? 새엄마가 횡설수설 술에 취해 소리 지르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새엄마의 장남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가 절도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결혼식에서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은 파혼되었고 새엄마의 자식들은 자기 엄마하고도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게 자기 것도 아닌 돈에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 일이죠. 새엄마는 이제 아빠 유산은 전부 자기가 가져버릴 거라고 너희 키워준 공은 모르는 거냐고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주치자가 아파트 앞을 돌아다닌다고 일단 경찰에 신고를 넣고 그냥 무시하고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곧 아파트 앞으로 경찰차 소리가 들리고 새엄마를 데리고 경찰이 사라지더군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새엄마와 아빠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새엄마는 아무리 뻔뻔해도 자기가 축의금을 훔치다 걸린 것으로 더 시비를 걸 순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긴
언제 또 술을 마시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행패 부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저한테는 오빠와 신랑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도 되지 않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 겪었던 그리고 결혼할 때 겪었던 황당한 일을 옛일로 기억하며 웃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네요. 듣는 분들도 잠시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